영국이다 대치타. 조선 왕실의 명을 알리는 대취타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통신사. 임진왜란 직후 평화의 사절단이자 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 왔습니다. 매년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며 바다를 건넌 한일 우호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남긴 기록 속에는 엇갈린 시선과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을 따라 미처 보지 못했던 역사의 다른 얼굴을 마주할 겁니다. 일본 나고야시. 조선통신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한 사찰을 찾았다. 전쟁에 매달리던 사무라이가 출가에 세운 절 소가쿠지. 조선과 일본, 양국 평화의 증거가 이곳에 있다. 조선통신사 병품 사입도. 1763년 마지막 에도 사행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통신사 영접대열의 순서, 복장 등이 세세하게 묘사돼 있다. 기나긴 조선통신사 행렬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다. 一番の中心となるのはこのカゴですね。ここには国書、手紙が入ってます。でこの手紙を江戸の将軍に届けるというのがこの使節団の目的だったでしょうから、ここがメイン中心ですね。でこの中心のカゴを囲んで皆が取り囲んで行列を作っていったという形であったと思います。 조선통신사는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공식 수행원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모여든 일본의 환영 인파까지 더해졌다. 荷物を担いで歓迎してる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今例えば韓国から旅行に来てもらった機材を僕たちがスーツケース持ちますよって一緒ですよね。まずその時の日本の状況って特殊で、鎖国といって他の国とは付き合いが全くない状態なんですよね。ですからまだ外国の人が来るっていうだけですごいことだったんですよね。もうお祭りもすごいイベント、オリンピックみたいなもんですよ。もう、それこそBTS みたいなもんですよね。外国の人が来るととにかくもう街を挙げての大歓迎だったらしいんですよね。 조선통신사가 걸었던 그 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최초의 한류로 기억되는 조선통신사. 한양을 출발해 지금의 도쿄, 에도로 향했습니다. 최대 50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은 거친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왕복 4,500km, 평균 10달이 걸리는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200여 년에 걸쳐 12차례. 놀라운 것은 통신사가 오가는 동안 단 한 번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평화의 시대를 지나며 조선통신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통신사는 통할 통자에 신이 신뢰할 때 믿을 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를 통하는 사신인데요. 우리나라 사신은 일본에서 이제 쇼군이 바뀔 때마다
공식 사절단이 파견됐죠. 기록하러 남아 있는 거 보면 조선 통신사 행렬이 성대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상부예하는 사람들이 파견이 되는데 그런 공연할 때 막 일본인들 보면서 막 그 뛰어난 기예에 놀라는 장면 이런 기록화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기록 중 하나인 마상제도. 일본인들에게 둘러싸여 말 위에 서고 눕는 등 고개를 선보이는 조선인. 조선통신사의 마상무예는 일본 측이 별도로 요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조선 것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763년에 그 남옥이 제술관으로 갔던 남옥의 기록을 보면 조선인의 글씨를 붙여놓으면 화재도 안 나고 임신한 사람은 아들을 낳고 그렇게까지 미신이 있다라고 기록한 걸 보면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의 심부름꾼인 소동에게까지 글씨를 청했다. 구경 나온 이들로 빼곡한 거리. 당시 일본의 열띤 관심을 실감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자세히 묘사한 조선 일례조도이다. 통신사가 온다 그러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조선에 관한 책이 출판이 되고 조선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기모노 같은 경우도 조선적인 문양으로 나오고. 일본 여성용 교양서에 실린 한 기모노 도안. 이른바 조선적인 문양이 눈에 띈다. 조선풍이 일본인들에게 이국적인 유행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16대째 전통을 지키는 먹공방 고바이엔. 50度 일본 천황과 귀족이 쓰는 특별한 먹을 만들어낸 공방이다. 400여 년 전 기술을 오늘날까지 고수하며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에 자부심이 남다르다. この炭はここで作りまして最低でも5年間はここにあるんですよ。数百年経ってるものも蔵の中にはございますし。 이곳은 조선통신사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 一番大事な先ほども 풍산향. 향을 품은 특별한 이 먹이 바로 그 증거다. 朝鮮通信使というたくさんの学者の先生方がおられたということで、その当時に当社の炭非常にこう自信の持てるものを作ったんだと。で先生どうかこれを見ていろんな感想欲しいということを、頼んだ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そんな会話の中で、なかなか小林園いいものが作れたねということで李東閣先生がこういうふうな言葉を添えてくださったと。 조선통신사에서 글쓰기를 담당하는 제술관 이현은 그 감상을 시로 남겼다. 武山香木の優れた出来栄えは最も珍しいと称賛されている。その製法は弘法大師空海から伝承されたものである。その濃厚な黒い光沢を汲み取って数句を題してみた。筆の運びに応じひっそり香りが従って生じるのを覚えるというふうに李東閣さんが呼んでくれた言葉なんですね。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렵게 선물을 건넨 일본의 장인. その翌年の1712年にもたくさんの炭を作ってで日本全国に、いろんな学者の方々にも、販売というかお配りしながら、小林のことも有名になったし、さらにこの炭のことも有名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その歴史の資料の中に残っておりますんで、非常にありがたい商品だと思います。 조선통신사가 품질을 인정했던 이 공방의 먹은 지금도 최상급으로 여겨진다. 조선 사람이 썼다는 것 자체로 홍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내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써보고 이 먹은 진짜 좋은 먹이다 하고 글까지 써줬으니까 그러면 이 먹의 품질은 확실한 거죠. 그런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과 일본은 통신사를 통해 다양한 문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 특히 깊은 영향을 미친 조선의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남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찾았다. 도쿄 진보초. 세계에서 손꼽히는 헌책방 거리입니다. 시간을 품은 오래된 책들이 잠든 이곳. 성악 10도. 퇴계 이황의 책이 왜 일본에 있는 걸까요? 조선통신사의 기록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시문을 담당했던 신유한은 해유록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조선 유학자의 책 중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숭하는 건 퇴계집이다. 집집마다 읽고 외운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퇴계 이황에 대해 앞다퉈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퇴계 열풍은 뜨거웠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이황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 다음으로 제일 가는 사람이자 원명 유학자보다도 뛰어난 이었다. 퇴계 이황을 추앙했던 일본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왜 하필 퇴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文字一番この中では10の字がシンプルな文字なんですけれども、文字で大事なのが羽と止めなので、4文字と送り仮名が、123点4点かな4点ですので、だいたい、約4時間ほどです。 교토의 한 목판 인쇄 공방. 6대째 가업을 이어오며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과 달리 민간 출판이 가능했던 일본. 목판을 이용해 책을 찍는 것은 수많은 공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을 재현해봤다. 자, 明日からディレクターやらなくてもいいね。私たちの仕事はちょっとその100枚とかを同じようにやっていくので、早くやることと同じようにやることが修行の中では結構大事になってきます。プレスによって丸みを帯びてきたのもそれもいいよねという場合であったら1万でも2万でもすれるので、その注文主がどこまでそれを求めているかによってどのぐらいすれるかというのは変わってくると思います。 대량 민간 출판을 이끈 목판 인쇄술. 기술의 발달로 에도 시대에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덕분에 퇴계 이황의 책 역시 일본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이황의 자취를 확인하기 위해 도쿄의 헌책방 거리를 찾았다. 사방을 가득 채운 고서들.
이곳에 이황의 책이 있을까? すいません、李太慶の声楽ジュットっていう本ってご存名前だけ名前は、はい、ご存知なんですね。실물을 보기 위해 도쿄를 떠나 진귀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150여 종) 이상의 조선책이 보관되어 있는 호사문고. 名古屋市放射文庫は徳川家の書物蔵を引き継いでいる文庫になります。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정벌하는 동안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전국을 통일했으며 에도 막부를 열었던 인물. 전쟁이 끝난 평화 시대에 그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やはり政治をこう武力の力だけではなくて学問やの力でやっぱり進めていこうとした時には当時の最先端の情報が必要になってくると。実は放射文庫がその家康から慶喜に譲られた本お譲り本のうち約7割は漢石と呼ばれる東アジアの本になります。でやはりそうやって最先端の情報をもとに、政治を進めていこ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言いますし 힘의 논리만이 작동했던 시대에 새로운 시작을 꿈꿨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가 손에 쥔 최첨단의 정보 중 하나는 조선의 책이었다. 성학 10도, 퇴계 이황이 남긴 사상은 새로운 통치 철학을 필요로 하던 에도 시대에 번져나갔다. 17세기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출판된 성학 10도가 호사문고에 있다. 한자 읽기를 돕는 표식도 새겨져 있다. 에도 막부의 다양한 고서를 소장한 국립공문서관. 이곳에서도 퇴계 이황의 책을 찾아볼 수 있다. 목판 인쇄본은 물론 직접 손으로 한자 한자 옮겨 적은 필사본까지 있다. 조선본들을 그 저본으로 한 그 책들의 출판이 한 열 몇 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조선본 그러니까 조선 유학자들의 그 저서들이요. 네, 그 대부분이 그 이택의 저서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방대한 양의 그 주자 문집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추려서 이제 그 에센스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주자서 전료인데요. 이 메이지 시대까지 그 일본에서 4번 그 판본 바꿔가면서 이제 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퇴계의 다양한 저서들은 거듭 간행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황. 그는 송나라의 주자가 유학을 새롭게 체계화한 주자학을 평생 파고들었고 마침내 조선 유학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주자라 불렀고 그 명성은 일본에서도 드높았다. 일본의 학자들도 분명히 소학, 대학 뭐 이런 책들을 쭉 읽어왔는데 아무도 그거를 그 제대로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 이 자성록을 보고서 그 정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태계가 직접 가서 주자한테 바로 그 배운 것 같은 그런 그 친절한 가르침을 이 자성록에서 내고 있다. 그래서 자기도 이거 본받아서 그 주자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퇴계 이황의 그
그 훌륭한 점이라 그럴까? 그 주자학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철학 체계고, 이제 그거를 아주 그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에센스를 모아놓은 그거로서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런 그 조선 학자, 특히 퇴계의 저술을 발견하는 순간 굉장히 반가웠을 거고, 또 한편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선이 가진 자부심을 더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유학은 단지 학문으로 전해지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성학 10도를 소장한 다양한 신분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중에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지금도 일본의 곳곳에 남아있는 퇴계 이황의 저서들. 에도 시대 서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군가 책을 신중히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유학자와는 차림새가 사뭇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얼굴입니다. 왜 에도의 승려가 퇴계 이황의 책을 집어든 걸까요? 도쿄 한복판에 위치한 유시마 성당. 일본 근대학교의 발상지로 불리는 이곳에 공자상이 우뚝 서 있다. 도쿠가와 막부가 공식적으로 유학을 가르쳤던 학교이자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 이곳에서 성학 10도의 소장자인 하야시라잔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まず市場制度と、林羅山の屋敷があって、でその付属の施設として孔子を祀る施設があったんですね。 하야시 라잔, 일본 초기 유학의 대표 인물이다. 하야시 라자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채용한 유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글자를 쓰는 거의 모든 영역에 이 하야시 라잔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외교 사절단, 조선에서 온 사람들과는 한문으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야시 라잔이 그 퇴계 이황에 관련된 얘기를 조선 유학자랑 필담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하야시 라잔에게 퇴계 이황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だからその朝鮮で出版された朱子学の書物には朝鮮の学者の先ほど出た李大慶だとかそういう人たちの見解、式語とか序文とか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ものをラザンは勉強してるんです。 유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은 지식인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승려거든요. 하야시 라잔 같은 사람도 승려 복식을 하고 있었어요. 유학자인데. 일본엔 과거제가 없고 사무라이가 지배층이고. 과거제가 시험이 있다는 건 결국 정답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명나라, 청나라나 조선에서는 주자학을 표준학설로 삼고 그래서 모든 수험생이 주자학을 공부하고 그것대로 답안을 써야 되는 그런 속박 같은 구속력이라는 게 있었다면은 일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게 경서를 읽고 그 해석을 일본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학을 공고히 한 조선. 그곳에서 온 통신사. 그들에게 불교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다. 때문에 승복을 입은 일본 유학자 역시 조선 통신사에게는 매우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근데 과거 시험을 보려면 유교 경전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문 문장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한문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일본인보다 앞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문을 잘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은 매우 미개한 나라죠. 상대적으로. 일본 오사카의 한 공원. 이곳에서도 조선통신사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행렬은 일본의 번화한 지역을 두루 지났다. 그 풍경은 조선통신사 제술관 신유한의 기록에도 잘 담겨 있다. 그의 눈에 비친 일본은 천하의 장관이었다. 상업이 발달해 물자가 각지에서 흘러들어 도시는 크게 번성했고 거리는 밤에도 화려하게 빛났다. 배를 타고 오사카를 가로지르며 다리 위 환영 인파도 접했다. 형형색색의 옷차림에서 그는 부유함을 읽었을 것이다. 조선통신사가 이제 행렬이 지나면 굉장히 성대한 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제일 멋있게 차려입고 나서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제 일본 차림새를 보면서 이 조선의 현실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잘 사는 건 확실하다. 일본의 경제적 번영은 뭐 그 현장을 본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죠. 전국 통일로 본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 에도. 그 발전상은 목판 그림에도 남아있다. 거리마다 음악 소리가 흘러넘치고 들뜬 공기로 가득 채워진 밤의 풍경. 극장과 상점이 늘어선 인구 100만의 거대한 상업지구. 같은 시대 런던과 파리보다 큰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다. 에도라는 도시 자체는 완전히 그 군사적인 뭐라 그럴까 필요성에 의해서 설계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에도성 쇼군이 살고 있고 해자를 이렇게 몇 중으로 파고 그 사이사이에 자기랑 가까운 부하들이 살 수 있게 배치를 하고 상인구역이었거든요. 군주가 살고 있는 성 주변에 모여 살면서 완전히 소비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뭘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그 무사들의 소비 생활에 따라서 이 상업 이 발달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에는 니혼바시가 있었다. 에도 막부의 성립부터 지금까지 400여 년 동안 상업 중심의 다리가 되어온 니혼바시. 현재도 도쿄의 중심지로 에도의 풍요로움이 이어진다.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자와 사람이 넘쳐나는 풍경. 그러나 조선통신사의 시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잘 산다는 관점에서 보았다기보다는 사치스러운 관점에서 좀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를 이제 정치 이념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비하지 않는 절제가 이제 미덕인 그런 나라였고 우리한테 침략한 경험도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본의 실체, 그 일본 잘 사는 일본, 강성한 일본에 대한 기록은 통신사 기록에서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는 않는 거예요.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유학적 가르침이라는 거를 일본이라는 나라는 모른다. 그게 그 중화와 이적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유학의 가르침을 잘 알고 체현하고 있는 우리는 그 중화의 문명인의 입장이고, 그걸 모르는,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야만인, 미개인이다. 그게 저 대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유학의 세계관에서 나온 판단이었다. 유교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본은 해괴한 존재였다. 무엇이 우위인지 미리 정해둔 세계에서 일본은 동등한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조선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걸 일본 측에서도 알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본 측에서도 조선인의 그런 조선 통신사에 대한 감정이 좋게만은 유지가 될 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름에 대해서 그걸 그냥 다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다름을 어떤 열등의 근거라고 보는 그런 시선을 양쪽 다 서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막이 오고 갑니다. 유학자로서의 자부심은 조선통신사 기록에도 솔직하게 담겼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을 속국, 오랑캐라 비난했습니다. 조선과 일본, 믿음 대신 오해가 쌓여갔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다음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또 조선의 유학책을 찾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왠지 서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거친 몸짓, 허리에 찬 칼, 특유의 머리 모양까지. 사무라이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낯선 모습인가요? 혹 이 사무라이가 유달리 학문을 즐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200년 가까이 이어진 태평성대. 전쟁이 사라진 일본에서 사무라이가 칼 대신 책을 든 모습은 흔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무라이. 조선통신사는 과연 이 변화를 읽었을까요? 조선통신사가 기록한 또 하나의 풍경. 오사카의 질비한 책들을 보며 조선통신사 신유하는 이렇게 묘사했다. 중국과 조선의 책 중 일본에 없는 것은 없다. (19세기) 초반 에도에만 무려 200여 개의 서점이 있었다. 일찍이 상업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커졌고 그러면서 덩달아서 출판 시장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활자를 임진왜란 가져간 건 맞지만 그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활발하게 찍어내고 보급한 것은 일본이 앞서게 되거든요. 징비록 같은 책도 일본에서 구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간행된 적이 없어서 구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조선의 책을 일본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출판 문화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사무라이들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한 출판 시장의 영향권 속에 있었다. 조선통신사가 한문으로 사찰의 이름을 쓰자 곁에서 사뭇 진지한 태도로 지켜보는 사무라이. 유독 조선인이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 독특해 시선을 끄는 이 그림.
에도 시대 말기 대표 화가 호쿠사이가 그린 조선 통신사의 풍경이다. 유학이라는 파도가 일본 사회 전역으로 스며들었다. 조선 통신사에서 시작된 유학의 물줄기는 사무라이들에게까지 흘러갔다. 일본의 무사들은 왜 학문을, 그 중에서도 유학을 배우고자 했던 걸까? 19세기 초반, 중반에 갈수록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유학이 더 공고하게 무사층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유학이 왜 이제 사무라이층에게 보급이 되었나라고 얘기할 때, 이전에는 그 전투를 하는 게 본분이었던 무사들이 사실 전쟁이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요구받는 거는 관료로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 학문을 할 필요가 있어지게 된 겁니다. 사무라이를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경전을 풀어서 설명하는 스승이 등장했고, 그를 중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모였다.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 일명 사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4개의 번, 조슈, 사스마, 도사, 사가에서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사무라이들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인 조슈번을 찾았다. 에도 시대의 조슈번이었던 지금의 하기시 입구에는 사무라이 동상이 서 있다. 쇼카 손주쿠, 격동의 시기였던 막부발, 사무라이들이 모여 공부했던 곳이다. 훗날 일본을 움직인 수많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유학책을 들었다. 하급 사무라이 출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도 이곳에서 학문을 시작했다. 훗날 그는 상당한 유학적 소양이 엿보이는 한시까지 남겼다. 1909년 7월 창덕궁에서 쓴 것으로 알려진 한시에는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왜 유학을 공부했을까? 무사계층 안에도 완전 피라미드 구조라 하급 무사와 그 최상급 무사 사이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하급 무사로 태어나서 자기 능력이 굉장히 되는데 계속 말단직만 해야 된다거나 그 복록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유학을 배우는 거죠. 세습 신분제 사회라는 건 그 차별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그것도 공부라는 걸 통해서 노력을 하면 그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학문을 공부한다는 거는 굉장히 도쿠가와 사회로서는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것이 메이지 유신이고. 에도성의 주인이 바뀌었다. 260여 년간 이어진 도쿠가와 천하가 막을 내렸다. 교토의 천황이 에도에 입성했다. 메이지 유신, 일본은 천황을 다시 세웠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정부는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단행했다. 서구 신문물이 밀려들어왔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이 생각하기에는 청가의 그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파악을 해요. 제일 강한 나라고, 문물이 앞선 나라고. 근데 일본은 보면 청이 아닌 다른 세계를 본 거죠. 그래서 서양 세계를 본 거죠. 사무라이 손에 쥔 책이 바뀌었다. 조선 유학을 받아들였듯 일본은 서양의 학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배척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여겼다.
한시를 쓸 만큼 유학을 깊게 공부했던 하급 사무라이와 책을 함께 들었던 사무라이 동료 4명, 이른바 조슈 5인. 이들은 1863년 바다를 건넜다.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일본만의 시각으로 보고 익혔다. 일본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는 동안 조선통신사의 행렬은 멈췄다. 조선과 일본은 통하지 못했다. 근대화의 어떤 가능성이라는 거를 그때의 조선통신사가 봤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습 신분제의 붕괴랑 결국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의 두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학의 논리, 유학의 입장에 서 있던 조선통신사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조선통신사는 일본 세습 신분제의 폐단을 알고 있었고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내다보았다. 일본이 어떤 근대화를 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보다는 세습 신분제랑 천황과 그 장군이 공존하는 체제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어느 날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확실히 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무력으로 천하를 거머쥔 에도 막부가 새로운 통치 철학으로 삼은 것이 바로 유학이었다. 그 시작과 전파에 조선이 있었다. 유학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무사계층이 각성했고, 누구나 고급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사회는 서서히 변화하며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메이지 유신의 배경은 여럿이지만 조선의 유학이 그중 하나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1811년) 조선통신사의 목적지가 에도에서 대마도로 바뀌고 그 규모도 축소됐다. 조선통신사의 행렬은 여기서 멈췄다. 조선통신사가 중단된 지 57년 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일본은 새 정부가 들어섰음을 알리는 문서를 들고 조선 국왕을 찾아온다. 그 문서에서 특히 2글자가 논란이 되었다. 조선 관리에 대한 호칭을 대인에서 공으로 격하하고 일본의 왕을 황제라 칭했다. 일본에서 왕정 복구가 되고 나서 외교 형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천황이 국서를 보내는 양식으로 바뀌고, 그런 이제 문서를 받았을 때 조선으로서는 접수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가 황제로서 문서를 보내는데 조선 국왕이 받을 수가 없는 문서를 보낸 거죠. 왜냐하면 쇼군은 천황의 그 신하이거든요. 근데 그 쇼군을 조선 국왕과 대등한 관계, 일본 국왕으로 보고 있는데, 천황이 복권이 되면 국왕도 일본 천황의 신하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거부하게 되고, 일본의 문서를 돌려보낸 지 7년 뒤 일본 군함 운요우가 강화도를 침범해 포격했고, 이듬해 조선은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다. 19세기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해일 앞에 조선과 일본의 길은 갈라졌다. 무엇이 두 나라를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
일본의 상황이 그냥 여러 가지로 또 운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무사 정권이고 통치 이념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그 서양 열강들이 접근을 해올 때 국내 개혁의 어떤 열풍 같은 거랑 맞아 떨어지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그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된 거고 조선이랑 청나라는 결국 그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의 큰 이유는 역시 주자학이 너무 공고하게 자리 잡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기득권 세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일본은 근대 국가로 바꾸면서 침략 국가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매우 약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서로 속내가 똑같지는 않다. 통신이 통할 때는 그래도 정보가 그나마 있었어요. 근데 통신이 끊어지고 나서 국제정세 변화는 크게 일어나고 그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침략으로 이어졌거든요. 그 정세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과 일본 무엇이 통한 것일까? 아니면 통하지 못한 것일까? 일본 곳곳에 남아있는 조선 통신사의 기록. 그것은 우호와 친교만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남은 있었지만 이해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에 맞춰 번역된 조선 유학의 낯선 여정도 마주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렬은 어디를 향해 통하고 있나요?